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회 베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 베일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가운데입니다. 저는 붉은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는 대한민국 정책 중에서도 역대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주로 좀 대외 정책을 펼 수 있는 경제 주권 문제, 그 다음에 군사 주권 문제, 그리고 통일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다른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경제 정책과 민주주의가 어땠는지 이런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뭐 지난 방송 잠깐 먹고 사는 문제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체감으로 와닿는 게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거든요. 이런 민생 문제, 정책이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주권을 포기한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주권을 포기하는 게 결국 민생 문제로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포기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주권을 포기한 정책들은 결국 민생에도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쌀 시장 개방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실상 이제 이 경제 식량 주권을 포기한 선언이 돼버렸죠. 쌀 시장 개방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곡물 자급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은 2011년 기준으로 해서 25% 수준밖에 안 되고요. 네. 그나마도 쌀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국산 쌀을 많이 먹잖아요. 쌀을 제외하면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싸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는 거죠. 예, 그냥 파산이죠. 그래서 농민들의 이제 삶이 완전히 파산이 됐고, 특히 예를 들어 그 한칠레 FTA 협정 체결할 때 칠레에 이제 포도를 비롯해서 여러 과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럼 과수원 하는 사람들 죽으라는 거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과수원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그냥 포기해라.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과수원 못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딱 보니까 그래 이제 과일 시장 개방하면 우린 다 죽겠구나. 어차피 뭐 뼈 빠지게 일해봐야 빚만 늘고 그쵸. 안 하고 만다. 당장 지원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디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입 농산물이 막 들어오면 어쨌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네. 그럼 이 내려가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중에 이제 물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식량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최저임금도 낮춰도 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돈이 좀 먹고 사기 돈이 안 되니까 임금을 낮춰야 된다. 그렇죠. 그런 논리가 작용을 해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억제하는 그런 효과까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IMF 때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IMF 경제 구조 조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법 막 개정해가지고 비정규직, 전면화. 그렇죠. 비정규직,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런 제도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이런 게 되면서 사실 노동자들이 그냥 순식간에 엄청나게 해고를 당했거든요. 네. 민영화 되면서 해고하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정리해고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 비정규직을 뽑아가지고 월급은 반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이 수입 구조가, 그러니까 소득이 반값이 돼버리는 거죠. 쫙 내려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사실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민생 문제가 사실은 이런 주권을 포기하는,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서 이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08년도에 다들 기억하시는 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건 이제 검역 주권을 포기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 들어오는 고기를 검역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이걸 할 수 없게 이렇게 합의를 해준 건데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 더욱 커졌죠. 이거 쇠고기 먹으면 뭐 광우병 걸린다는데. 내성성 뭐 이랬잖아요. 내성성. 그리고 이게 쇠고기를 안 먹어도 사실은 쇠고기가 들어가는 여러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쇠고기를 먹는 효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또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이 민생 불안을 또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책들이 국민들의 민생에도 직결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게 세금을 적게 걷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고 정부를 축소하고 줄푸세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신자유주의 기본 정책인데 세금을 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세금 때문에 힘들다. 세금 줄이면 좋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세금이 줄어들었을 때 서민들이 실제 줄어드는 부담액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 종합부동산세 얘기 나왔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실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져도 세금을 더 낼 것도 없는데 그냥 세금을 늘린다니까 왠지 불안해서 그냥 반대를 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기업, 재벌, 부자 이런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이제 소득이 적은 그냥 일반 서민들, 월급쟁이들은 나중에 이제 세금 보전을 또 받아가지고 실제로 세금을 많이 안 내거든요. 별로 많이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면 그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 논리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 소득이 1억 원인 부자에게 월 소득이 1억 원. 네. 예. 진짜 부자들은 월 소득 1억 원 뭐 쉽게 법니다. 네. 상상도 못 하죠. 우리는 뭐 1년 내내 벌어도 1억 원이 안 되는데. 어렵죠. 어쨌든 네. 연구 사례를 놓고 보면 그 월 소득이 1억 원인 부자들에게 세금을 1,000만 원을 꺾어주면 그 1,000만 원을 더 쓰니까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걷어가지고 그 거둔 돈을 가지고 월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서민들에게 복지를 늘려주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세금을 줄이면 결국 그 줄어든 세금은 누구에게 가느냐? 부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간다. 부자들의 실질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대부분 이 세금을 줄인다고 할 때 논란이 되는 게 법인세거든요. 법인세라는 게 쉽게 말해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이 있어요.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죽이는데요. 네,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법인세 감세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증여하는 용돈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익이 남았을 때는 내부 보유로,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증여되었을 때는 주주의 저축이 될 뿐이다. 결국은 쉽게 말해서 돈 가진 사람에게 그냥 용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한국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그 깎아진 그 돈이, 세금이 주주들에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주주가 누구냐? 한국 재벌의 주주는 절반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깎아준 세금 인하 혜택이 외국 자본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인세 감세의 승자는 외국 자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 일본인이요? 네. 와. 일본이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줄여야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그냥 재벌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고 더 근본적으로는 외국 자본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이 정책으로밖에 안 되더라. 결국 서민들한테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더라. 왜? 세금을 줄이면 정부 예산이 줄어드니까 복지 혜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피해가 되는 정책이다 이거죠. 그래 당장 뭐 돈 얼마 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금 얘기하면 우리나라만큼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민이 피는 담배나 삼성이건이가 혹시 담배를 피면 모르겠지만 똑같이 해서 거기 붙는 세금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세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세금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세를 늘리는 게 맞죠.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도 문제라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네. 그 이명박 정부 시기에 특히 이 고환율 논란이 많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부들도 고환율 정책을 상당히 좋아했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원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각국의 경제 현황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환율 조작이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막 갑자기 이제 달러를 사들인다거나 아니면 달러를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돈이 많으면. 근데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채권은 가지고 환율을 막 이렇게 조정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자 지금 이제 한국 경제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게 이 수출 지상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출 지향형 정책, 뭐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역 규모가 전체 이제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무역으로 사실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국민의 삶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끌고 다니면 기름값이 무섭죠. 그렇죠. 예, 기름값은 뭐 날마다 뛰는 게 기름값인데. 기름값 내려올 생각을 하네. 근데 환율을 고환율로 조정을 해놓으면 1달러가 1,0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100% 수입이죠. 100% 수입을 하는데 이걸 수입을 똑같은 1달러에 수입을 해야 하는데 1,000원에 팔던 걸 2,000원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기름을 넣는데 2배가 되네요. 예, 2배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서민들 입장에서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인데 이게 자동차 기름값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유 제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이 전부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요즘 제품 중에 플라스틱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필품 가격이 쭉쭉 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식량 자급률 뭐 아까 5%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먹는 간식거리들 대부분 밀가루로 만드는데 밀가루 다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과자값이 오르겠죠. 과자값이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과자값만 오르느냐? 쌀을 제외한 모든 곡물 뭐 쌀 제외하고 5%밖에 안 되니까 자급률이 나머지 다 오르겠죠. 그래서 고환율 정책이라는 게 결국 서민들 죽이는 정책이다. 근데 왜 자꾸 고환율 정책을 펴느냐? 거꾸로 수입하는 사람 수입을 하니까 이 수입 물품을 쓰는 서민들은 죽는데 수출하는 데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른 나라를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하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 팔았어요.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2,000만 원에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냥 $10,000가 되는 거죠. 똑같은 $10,000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0에 팔았는데 2,000만 원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출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게 고환율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수출이 마치 잘 돼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 사실 이 고환율 정책을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펼쳐가지고 서민들 막 물가 폭등으로 죽어나가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건 또 이제 4대강하고 연결되는 건데 4대강 사업 때문에 그 고수부지가 막 사라지니까 거기서 이제 밭농사 짓던 데가 망해가지고 배추가 안 자라니까
그 배추가 없어. 폭등했잖아요. 배추값이 폭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김치를 못 담가 먹는다 그러니까 이명박 중국에서 대통령이 뭐 사다 먹어라.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 명언이 있죠.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된다. 황당한 소리를. 양배추 김치. 근데 양배추가 사실 더 비싸거든요. 황당한 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그때 나온 정책이 뭐냐면 중국에서 배추를 긴급 수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린다는 거죠. 고환율 정책을 펴면은 그렇게 해서 수입한 것들이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거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재벌들은 떼돈을 버는. 그렇죠. 이와 관련된 그 글이 있는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그 송기균 씨라고 그 내일신문의 기관 칼럼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MB 정부 출범일에 947원이었던 환율이 2009년 평균 환율 1276원으로 무려 329원이나 폭등했다. 거의 30% 폭등한 거네요.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329원이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으니 삼성전자는 돈벼락을 맞은 것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율 폭등으로 누렸던 이익 증가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의 손실로 귀결됐다. 2009년 우리나라의 내수용 수입액은 1926억 달러였다. 환율 상승으로 63조 원만큼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이고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가구당 504만 원이나 소득이 줄었다. 와우. 그러니까 이 고환율 정책 때문에 가만히 있던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504만 원 504만 원 날라간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들어오지도 않은 돈 날라갔네. 네. 그런 효과가 나버렸다는 거죠. 대신에 기업들은 돈벼락을 맞았다. 그래요. 저희 오빠도 조그만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그 정책 때문에 주로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수입상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어찌됐든 환율 정책하면 잘 경제를 모르신 분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을 들어보니 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큰 기업들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재벌. 예. 그리고 중소기업 조금 있을 텐데 나머지는 대부분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그냥 재벌을 위한 정책이었다. 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고환율 정책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 예, 또 전화 오셨네. 아따, 그 젊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헛소리들을 하는구먼. 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월급쟁이들도 사는 거 아니여. 그 기업 망해봐. 그 죄다 길바닥에 놨는 거요. 아, 안 그랴? 아, 그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재벌. 네,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업 총수들 뭐 잘못해서 잡혀가면 꼭 형 할 때 나라 경제 이배제 그때 꼭 집행유예로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업이 망하면 월급쟁이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노동자들이 길거리 신세가 된다. 맞는 말이죠. 기업이 망하면. 근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노동자는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90%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이런 고환율 정책은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입을 통해서 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해서 조립해가지고 국내에서 팔고 이런 거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은 안 망하죠. 재벌들은 오히려 떼돈을 버는 거죠. 근데 사실 재벌들의 이 고용된 사람은 사실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되니까 10%는 잘 살게 되겠지만 90%는 망하는 게 고환율 정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은 살아남았지만 중소기업 다 망해서 다 거지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는 삼성, 현재, 기아 뭐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공화국이죠. 예. 우리나라는. 삼성만 살면 한국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삼성이 살면 극소수의 삼성과 관련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고 나머지는 죽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벌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 그럼 사실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 한국 경제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재벌을 일부러 죽이자는 게 아니라 재벌만 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살아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형적인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사실 재벌만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이는 정책을 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좀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경제를 살펴봤는데 올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유신 독재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신 부활이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 흔히 말한 공안 탄압 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탄압은 과거 이제 군사 정부 시절에도 대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좀 이런 사례는 뭐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의 공안 탄압이야 워낙 유명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공안 탄압으로 죽기도 하고 뭐 어려움에 시달렸죠. 근데 지금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김영삼 정부부터 해서 이제 뭐 민간 정부, 문민정부. 예, 네. 문민정부 이렇게 돌아갔는데 여전히 공안 탄압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김영삼 정부 시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97년도에 뭐 그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 반대 시위하는데 뭐 엄청난 뭐 최루탄 날라다니고 그때 저도 최루탄 많이 맡아봤는데 아 그래 그때 학생들 예. 그 전에 이제 96년도에는 또 이제 뭐 대학생들 대학 하나에다 가둬놓고 막 거의 10일 가까이 몇천 명이 있었죠. 뭐 탄압을 하고 이런 공안 탄압들은 일상적으로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반대하겠어요. 물론 이제 아무리 그래도 100% 다 만족시킬 수 없죠. 우리 네. 박근혜 대통령 100% 대한민국 얘기하지만 100% 만족시키는 건 전체주의 국가나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90%의 국민들만 만족시켜도 10%는 반발을 하더라도 그건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이건 10%를 위한 정책을 펼쳐버리니까 90%가 반발하는 거고 90%의 반발을 정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사 독재든 군사 독재가 아니든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면 당연히 공안 탄압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건데 사실 당장 이제 가장 가까웠던 이명박 정부 생각을 해봅시다. 이명박 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몇 개 있죠. 명박산성, 물대포, 물대포. 예,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부 군사 독재의 정부도 아니었지만 사실 민주주의와는 별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면 왜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르든지 국민들을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가지고 청와대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고 물대포 쏴가지고 뭐 겨울에 다 죽으라고 얼어 죽으라고 막 물대포 쏴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큰 규모로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사실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되게 많은데 물론 그나마 좀 유명한 거 몇 가지 얘기를 그나마 드리자면 유명한 거 좀 그 표현이 좋습니다. 쌍용 자동차 투쟁 2009년도에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쌍용 자동차로 인해서 23명, 4명 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냐면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부당한 게 있었거든요. 그 외국 인도 자본까지 막 결합이 돼가지고 부당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하다. 정리해고 부당하니까 정리해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진압을 해버린 거죠. 그 진압을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 공장 옥상에서 막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거의 반 죽음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압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알려진 게 그 용산 사태, 용산 철거민 사태. 이것도 결국은 철거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어렵죠. 예, 생계를 그냥 뺏겨버리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싸울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말로. 그렇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가 억울한지 얘기를 듣고 해결을 해주면 되는 문제를 그냥 경찰 특공대 컨테이너 박스에다 경찰 특공대 보내가지고 다 그냥 때려 죽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다 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뭔가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 왜 저항을 하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저항하지 생각보다는 왜 저항하는데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똑같은 말인데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왜 저항을 할까?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디서 저항을 해? 라고 진압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사실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 그래서 막 이승만 대통령 나올 것 같다고. 네. 그렇죠. 혼자
청와대 뒷산 올라가셔가지고 아침 이슬 들으시면 반성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바뀐 게 없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물 대포가 더 세졌어요. 최루액도 섰고. 아,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5년 임기를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 뭐 취임한 지 100일 좀 넘었습니다. 네. 뭐 이분은 다 이렇게 다 평가할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뭐 사람들이 유신 독재 부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취임한 지 100일 정도 지난 대통령이 공안 탄압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나요? 일단 그 대통령 이제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 있잖아요. 예. 당선자 시절도 사실 이제 이 공안 기관들이 당선자를 눈치를 당연히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선자의 의중에 맞는 탄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선자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당선자면 좀 자제를 하죠. 괜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든 것 같아요. 당선된 그 다음 날, 네. 곧바로 12월 20일이죠. 작년 12월 20일에 그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이 단체와 그다음에 나는 꼼수다 많이 아실 거예요. 낙곰수. 예, 여기 출연진들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공안일부에서. 공안일부에서. 예. 네. 낙곰수가 무슨 공안을 해쳤는지 모르겠는데.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많이 이어졌던 게 이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탄압, 국가보안법 위반 탄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그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전교조 정교조. 그 2월 21일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취임 직전이었죠. 취임 직전에 있었던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 교사 4명에 대해서 이적 단체를 구성했다. 에이? 이적 단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라는 전교조 내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적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네.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음. 이게 좀 특이합니다. 왜? 이적 단체는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구속 기소를 하는 게 지금까지 전례였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적 단체라는 게 뭡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무시무시한 단체잖아요. 이건 거의 대부분 실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친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아. 증거가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딱 봐도 이건 실형받기 어렵겠다. 아. 예, 괜히 구속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아니면 망신이니까. 예, 구속됐다가 그냥 무죄로 풀려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게 망신도 망신인데 검찰들이 점수 아깝게 승진이 안 돼요. 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교조의 그 김형근 교사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예전에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막 계속 재판을 받다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오. 근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고등법원에서 무죄인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반대의 경우는 많이 있죠. 그렇겠죠. 대법원 마지막이니까. 네, 최후의 보루인데. 그래서 아주 특이한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전교조가 그동안 이제 보수 이 단체들이나 언론들에서 전교조를 많이 때렸어요. 왜냐하면 전교조가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의식화해가지고 자꾸 민주화 바람을 지어놓고 이 독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교조를 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전교조를 많이 탄압을 했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어떤 이제 인터넷 언론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한테 언론 보도를 네.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그 구속돼 있으면 언론 많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를 프린트해 가지고 넣어줬는데 이게 이 뭡니까? 편의 제공. 편의 제공이요? 예. 편의 제공이라는 뭘 의미로 편의 제공해 준 거예요? 뭐 정보를 제공했다 이거겠죠. 아. 그래서 이걸 편의 제공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내줬는데 그게 편의 제공이라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통 이제 인터넷 언론들을 많이 이제 긁어서 보냈겠죠. 왜냐하면 안에서도 신문은 볼 수 있으니까 신문으로 못 보는 인터넷 언론들을 많이 긁어서 보내준 걸로 아마 추정은 되는데 그걸 보내줬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철도노조
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특이하게 철도노조는 보통 이제 노동법 위반이나 아니면 뭐 집시법 이런 건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KTX 민영화를 하려는데 노조가 방해가 되니까 미리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그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단 좀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통일운동과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았고 노동운동일지라도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하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이제 박근혜 정부 100일 조금 넘었지만 그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안 탄압들을 놓고 볼 때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면서 탄압을 즐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탄압을 즐기고 있다. 참 괴롭습니다.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언제나 이것이 활용된 예를 보면 정부를 국가를 보호하는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뭐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말 해석해 보면. 예. 근데 국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보호하는 정권보안법이죠. 뭐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00여일 넘었는데 벌써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다 국가보안법 중심의 탄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국가 공권력이 공권 정도 국가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 내린 폭력이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1대1 폭력하는 거는 상당히 이거 국가 기관의 폭력은 개인의 1대1 폭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거의 당할 수밖에 없죠. 일방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박근혜 정부도 많이 노골화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 이제 어디 맞고 갇히고 하는 것만 국가 폭력이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보면 뭐 사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아, 민간인 사찰. 예. 예. 이거 좀 어떻게 됐나요? 민간인 사찰? 예, 그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제 한번 불거졌었죠. 그게 언론에서 이제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쫙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들은 다 민간인 사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양심선언 이런 걸 통해서 민간인 사찰 사례가 이제 폭로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을 왜 하느냐? 정부가 불안하니까 국민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뭘 하나? 정부를 혹시 반대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면 감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그냥 경찰 임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이 불법적으로 민간인들을 이렇게 감시, 미행, 도청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노태우 정부 당시에 그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대충 들어봤어요. 예.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대 그때 이제 보안사령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민간인 사찰을 시킨 거예요. 대학가에 침투해가지고 뭐 운동권들 뭐 개인 정보를 빼오고 뭐 회의 문건 훔쳐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시킨 거예요. 이거 하다가 도저히 양심에 걸려가지고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냥 양심 선언을 해버렸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나왔던 그 민간인 불법 사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국무총리실에서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무슨 국정원, 기무사 이런 데도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실에서 왜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거죠. 이건 뭐 국무총리의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고서 이런 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하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는데 그 건수가 2,619건에 이른다. 2,116건. 2,600. 그 2,600여 명이 일단은 총리실에서 사찰했다 이거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공직자, 그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그냥 시민운동하는 뭐 단체 회원, 그다음에 종교인, 연예인. 이런 사람. 네. 연예인들 특히 뭐 블랙리스트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김미아 씨 자기 KBS 출연 못한다 리스트 사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언론인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국정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국정원인데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네. 주로 이제 그 야권 성향의 기자들한테. 그래가지고 딱 만나면 그냥 특별한 얘기 안 한대요. 그냥 뭐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평이한 얘기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안하죠. 그렇죠. 국정원에서 연락 왔는데 네. 국정원에서 연락 왔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이거잖아요. 네. 그냥 특별히 뭘 협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민간인 사찰은 아닌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또 연상이 되는데 그 촛불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네. 그걸 전부 이제 그 사진 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참가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에? 그 전화를요?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진 채증을 해서 전화를 해서 당신 몇 날 며칠에 시위 나갔죠? 네 나갔는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 뭐야? 내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너 시위 나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죠. 위축이 돼가지고 시위를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이제 뭐 경찰 얘기고요. 이런 이제 그 국무총리실에서 황당하게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고 심지어는 이 불법 사찰이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관련자들을 돈을 주면서 회유를 했어요. 폭로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이 자료들을 폐기를 해서 증거 인멸까지 하려고 했고 뭐 심지어 그 얘기도 있어요. 대포폰을 활용했다. 대포폰. 네, 사찰하는 불법 사찰에 가담한 사람들이 대포폰을 총리실에서 대포폰을 마련해줘서 대포폰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증거를 안 남기는. 총리실이 범죄 저지르고 있네. 대포폰. 그렇죠. 황당한 거죠 아주. 그럼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이 상당히 그럼 비일비재했다. 총리실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이명박 정권 하에 네. 비일비재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민간인 사찰의 같은 범주인데 올해 초에도 수원에 사는 분을 네. 이건 국정원에 있어요. 계속 미행 다니더래 자기를. 네. 그래서 이분 딱 잡고 봤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게 시비가 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갔더니 그냥 지나가는 뭐 시민 척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정보원 소속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노골적으로 아 그게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였죠. 아 그렇군요. 거의 수원에 사시는 뭐 그분이 그렇다 뭐 특별한 단체 활동하시는 거나 이런 분도 아니었는데 얼마나 그러면 개인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무섭죠. 사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건 그냥 자유로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신적인 완전히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는 게 이건 이제 과거 군사 독재 시절하고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국정원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아, 네. 이거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논란. 네. 사실이죠, 이거 어찌됐건. 그렇죠. 드러날 건 다 드러났고, 원래 이 국민들 감시를 많이 해왔던 데가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근데 국가정보원이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인터넷에 댓글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렇죠. 그거 유명하죠. 황당하게 됐는데, 이제 일단 사건은 그 대선 기간이었어요. 대선 기간에 이제 민주당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몰래 이 댓글을 달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걸 포착을 하고 쳐들어갔는데 문을 딱 잠가놓고 안 열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여성 인권 유린이다. 왜 2박 3일 동안 감금을 했느냐. 근데 감금을 한 게 아니라 잠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잠궜는데. 음주운전하고 버티면 된다 이런 상당히 패러디가 많았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댓글을 엄청나게 달았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제 칭찬하는 글에 대한 찬성 댓글,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악성 글들을 올리고 또 댓글도 악성 댓글을 달고 뭐 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 여러 사이트들에 자신들의 이제 글들을 막 남기면서 국가정보원이 대거 개입을 했다. 그 여성만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밝혀졌는데 그 다음에 더 이제 뭐 일파만파. 그렇죠. 이제 여론 조작하는 게 드러났고 경찰에서 이제 이걸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보니까 경찰이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싸기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검찰에서 경찰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보니까 경찰이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그 파일들을 막 그때 당시 사건 기록 파일들을 막 열심히 삭제해가지고 복구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써서 삭제하고 있던 게 이제 막 들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건 법무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국가정보원 이 사건은
선거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아니 선거 기간에 여론 조작을 했으면 그게 선거를 위해서 한 거지 선거와 무관하게 여론 조작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 이건 선거와는 관계없는 거야. 선거법으로 기소하지 마.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기소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황당한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사실 경찰이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그리고 이 법무부 장관까지 청와대까지 연루된 대규모 국가 범죄 사건이다 이건. 그거를 몇몇 이제 뭐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국가의 거대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선과 직결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대선의 이 유효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다. 아주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다. 이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 대선 개입 사건이 처음에 그냥 댓글요. 그냥 저희도 뭐 댓글 단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뭐죠? 국가정보원장 원장님 지시상 이런 게 뭐 이제 있다 하고 오타까지 그대로. 그래서 뭐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뭐 박원순 씨 뭐 이런 거기도 뭐 사찰한 것도 드러나고 결국은 이제 대선까지 개입을 했다. 해서 이 국정원 사건은 계속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 대통령 선거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정부 역대 정권들 보면 이제 뭐 국정원, 독재 정권에서 국정원 이런 데 많이 움직이죠. 근데 이런 거 빼놓으면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언론. 아, 언론. 예. 언론하고 우리 전두환 각각께서 뭐 언론 통폐합. 네.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죠. 막 어쨌든 그처럼 언론도 상당히 이런 자유롭지 않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언론을 흔히 그 제3의 권력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매우 중요한데 역대 정권들은 당연히 언론을 자신들의 수족처럼 부리고 싶었겠죠. 옛날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보면은 그 민족일보 사건 잘 아실 거예요. 뭐 강제 폐간시키고 조용수 사장을 사형에 처해버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부산일보와 부산 문화방송을 그냥 강제로 몰수해가지고 정수장학회를 세우기도 했고요. 전두환 시절에도 뭐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제 통폐합, 신문사 28개, 방송사 29개, 통신사 7개, 모두 64개 언론사를 18개 언론사로 구조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강제 통폐합시키고 웬만한 정기 간행물들 다 폐기시키고 1000명 이상의 언론인을 강제 해직을 시켜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 강제 해직 언론인들의 그 투쟁들이 막 시작이 됐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땡전 뉴스라고 하는데 보도 지침들을 계속 내려보내서 너네 신문의 오늘자 일면에는 이런 기사를 써라. 심지어는 뭐 헤드라인 기사 그 제목까지 다 정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명박 정권 시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집권 직후인 2008년도 첫 해부터 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을 정부의 언론 관련 요직에 대거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유명하죠.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할까? 다 언론인 출신들인데 청와대 대거 임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당시에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이 언론사 사장으로 또 임명을 해줘요. KBS의 김인규, YTN 구본홍, 배석규, MBC 김재철. 낙하산 타고 다 공수부대 출신들 아닙니까?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뭐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이런 데까지 다 낙하산으로 쫙 자기 측근들 내려보내니까 당연히 언론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건 뭐냐? 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파업을 했단 말이에요. 낙하산 사장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장들이 보인 행태들도 또 가관이었어요. 뭐 법인 카드 가지고 호텔 들락거리고 이런 이제 가관이다 보니까 파업들을 벌이게 되고 이 파업들이 이제 동시에
하면서 방송 3사 연대 파업 뭐 이런 사상 초유의 일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가차없이 뭐 MBC 노조 같은 경우는 해고 6명, 정직 42명, 대기 발령 69명 다 때리는 거죠. 거의 그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언론 탄압을 막 노골적으로 자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이 하나 또 나왔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종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편 출연을 해가지고 흔히 조중동이라 그러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까지 이런 보수 언론사들이 방송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언론사 자체가 보수화돼 버렸고 친정부, 정부의 기관지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수 언론들이 방송사에 추가로 더 진입해가지고 방송 전체적으로 그냥 다 친정부 성격의 보수적인 방송 분위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 그 종편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당에서 반대를 했는데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이제 법으로 갔어요. 사법부까지 올라갔는데 사법부에서 날치기 한 거 맞고 이게 잘못한 거다. 하지만 법안 통과된 거는 인정한다. 예, 우리 관할이 아니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황당한. 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종편이 나왔고 이 종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막강한 위력을 떨쳤죠. 그렇죠. 종편이 막강한 위력을 떨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신생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시청률이 낮으니까 시청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많이 합니다. 대선 시기에 이 정치 시사 토론 방송들을 보면요 가관이었어요. 막 거의 막말이 오고 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낙곰수 팟캐스트 들으면 욕설이 오고 가면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더 심했어요. 막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걸 공중파 그러니까 이 방송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 정치 성향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재밌네. 뭐 아우 말을 참 재밌게 한다. 공중파 이렇게 KBS, MBC 이런 데서는 정제되게 하죠. 네,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되게 절제된 발언들을 하는데 여기는 막말을 쏟아내고 이러면서 사실 대선에서 상당한 좀 영향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면서 종편들이 몸값이 올라갔죠. 최근에는 이제 5.18과 관련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5.18을 이제 북한군이 뭐 투입됐다, 특수부대가 왔었다 이러면서 5.18 정신을 완전히 왜곡한 거 아닙니까? 종편들이 그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뭐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요. 참 특히 언론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집은 그 뭐 채널 A 뭐 이런 거 다 지우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자극적인 보도를 넘어서 역사 왜곡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이 방송이 좀 제대로 된 방송을 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 이런 거 다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네. 그래서 다시 이게 제대로 좀 자리 잡혀야 될 것 같고요. 아유, 또 전화. 아니, 그 방송을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지. 이래 삐뚤어진 편파 방송을 하니까 그 정부가 언론을 잘 이끌어주려고 그 손댈 수밖에 없는 거 아이가? 아니 그 민간인 사찰만 해도 그래. 그 노무현 때도 민간인 사찰 다 했는데 그거는 와 숨기는데, 응? 와, 너희도 친노가? 뭐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저희 친노 아닌데? 참 아무튼 요즘은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뭐 너네 종북이냐 친노냐 이런 얘기들이 유행어니까. 근데 그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그 전화 통화는 아니. 편파 방송을 하니까 정부가 손을 대는 게 정당화된다?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시청자의 손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정부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정부가 언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완전히 좀 잘못된 독재의 논리죠. 이건 쉽게 말해서 군사 독재 시기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우매하니까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한국 국민들은 독재가 어울린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민간인 사찰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민간인 사찰 이거는 이미 다 확인된 건데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자 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 사찰 문건이 민간인 사찰 문건이 딱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찰 내용의 80%가 노무현 정부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반격을 했죠 그렇게.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80%가 노무현 정부께 맞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불법 사찰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과 사찰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감찰은 경찰이나 이 감찰 기관이 부정한 행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감찰인 거고 사찰은 불법적으로 법에 정해진 테두리 밖에서 사찰을 할 수 없는 이 주체가 사찰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감시하는 게 사찰인 거죠.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감찰과 사찰이 같은 것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했던 거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경찰 간부들 동향, 제2그룹 검찰 수사 현황, 무궁화 클럽 결성과 대응 방향, 뭐 감찰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경찰청에서 작성을 한 거고 이게 뭐냐면요. 그 경찰청에 감찰 담당관이 있어요.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법에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감찰 자료를 남긴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당연한 감찰 행위, 정부의 정당한 감찰 행위인 거죠. 이거를 마치 국무총리실에서 엉뚱한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너무 억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희들한테 전화해 주시는 건 좋은데, 조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제 같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주시는 저희들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걸 좀 유념하셔서 전화를 해 주시고요. 아, 그 빨갱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우, 진짜. 요즘 뭐든지 종북 아니면 뭐 빨갱인데,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도 혹시 종북 계열에 쓰시려나? 아,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의심을 많이 가고 있죠. 전력도 있고. 네. 평양에 방문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기름진 음식과 네, 오늘은 오늘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주대경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뭐 경제, 민생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양상을 보였는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역대 정부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어떠한 안을 내놓기보다는 일단은 소수, 재벌을 위한 혹은 다른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쳤고 그것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하게는 국민 눈과 귀를 가리우기 위해서 뭐 언론도 장악하고 이런 게 지금까지 많이 펼쳐져 왔다. 이러한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대통령도 뭐 대통령 임기는 채울 수 있겠지만 국민의 정에 끊임없이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 이런 모순되고 잘못된 정책들이 시급히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한국사에 숨겨져 있는 베일을 밝힘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밝고 즐거운 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